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 우리 박시동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하필 목요일에 우리 나오시는데 네. 목요일에 항상 금리가 결정되는 모양이죠. 예, 예.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0.25를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3.0이 됐는데 또 인하를 했어요. 이게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좀 볼 여지가 몇 개 있어요. 지난달도 인하, 이번에도 인하.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경제가 내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해도 한국은행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비상약을 쓸 때야 내수가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워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내수 침체를 두고 보기 어렵다는 그 마지노선이 돌파된 거 아닌가? 한국은행 총재 시각에서는 경제 좋아진다는 말은 개소리고, 그렇죠. 도저히 그거는 양심상 할 수 없는 말이고, 사실상 침체에 들어갔고 이제 백약이 무효화돼서 사실 이제 경제의 어떤 활력이 정말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복싱 경기장에서 한쪽에서 수건을 던지는 그것과도 마찬가지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뭐냐면 이제 금리를 이제 외부적인 변수랑 내부적인 변수를 같이 봐야 되는데. 미국이 과연 금리를 연속된 스케줄처럼 계속 쭉쭉 내려갈 것인가가 약간은 지금 미지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내리고 싶어 하죠. 내려라 하고 있는 거고, 파월 현 연준 의장은 내려도 내가 내리고 상황 좀 보자 약간 식으로 요즘 조금 입장이 애매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관세도 높이고 이따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또 불법 이민자도 다 추방하고 그래서 사실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많아요. 정책은 그렇게 하면서 금리는 내려라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 정책이 진짜 실행이 되면 내릴 만한 건지 효과가 어떤 건지 좀 미국이 좀 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요. 미국 큰형님이 금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볼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내려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초비상사태라서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환율이 지금 사실 1,400원 사실 언저리 계속 왔다 갔다 넘었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사실은 1,400원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환율을 건드리는 게 사실 제일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고 우리가 금리를 팍 내리고 우리나라 자금들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주가도 쭉쭉 빠진 상황인데 그러다 환율이 이제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제일 걱정이라서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지켜보자라는 게 국내 전문가나 국내 자금의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감하게 금리를 내림으로써 환율을 모르겠다. 올라가도 할 수 없다. 사실상 지금은 경기 대침체 직전이다. 또는 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반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오늘 동시에 발표된 게 뭐냐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이제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 달 남았으니까 내년 전망입니다. 너무 충격적인데 한국은행이 낸 내년 전망이 지금 1점 지금 현재 속보치로 들어왔는데 확인해 드릴게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2로 이제 추정하고요. 내년 전망을 1.9로 보고요. 내후년을 1.8로 봅니다. 올해 사실 2.2를 전망했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4였어요. 이거는 거의 IMF급, 오일 쇼크급 재난급 성장률을 작년에 보인 거거든요. 그럼 작년 성장률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대충 해도 2점대 후반이나 3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거 이해되시죠? 작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저효과로 깔고 올해를 계산하니까 올해는 대충 해도 일단 성장률 자체는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에 1.4를 분모로 깔고 올해 2.2가 나왔다는 거는 올해도 사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나 1점대라는 그래서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성장률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그 기준점이 작년도 거라는 거죠. 작년도 거. 뭐 작년 같은 때 이런 때여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준점이 따로 있어서 그래도 늘어났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정말 큰 오산인 거죠. 그러니까 90점 맞던 친구한테 10% 더 성장해라 그러면 99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90점 맞던 친구가 갑자기 20점 맞았어요. 그러면 10% 성장한다고 하면 2점만 더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네. 아시겠죠? 네가 작년에 떨어진 성적에서 지금 10% 더 올려라 그러면 2점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1.4를 맞고 지금 작년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에
2점대 후반이나 3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 전년들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 올해 2.2로 전망했다는 거는 사실은 20점 맞던 친구가 겨우 30점 정도 커트라인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원상 회복은 뭐 어린 반펀치도 없는 얘기고 굉장히 처참한 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 전망이 뭐냐? 이게 제가 어둡다고 보는 거예요. 네. 내년에 1점대, 내년에 1.9, 내후년에 1.8. 그럼 뭔지 아시죠? 4년 연달아 사실은 1점대 성장률. 작년, 올해, 예. 내년, 내후년까지. 네. 그럼 실질적으로 물가나 윤석열이 들어선 이후로 그렇습니다. 계속 물가나 이런 걸 감안하면은요 거의 경제 박살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실질적인 역성장 단계 4년이나 지속하는 거는 유사일에 한 번도 없는 진짜 재난급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거예요 한국은행이. 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환율 모르겠고 미국 모르겠고 더 이상은 이 금리는 못 버틴다라고 해서 금리를 내린 거 아닌가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드디어 내수 회복에 어떤 마중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여지가 아니고요. 이런 거짓말을 믿어주는 분들 각성하세요 진짜. 이제는 한 번 속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2번 속고 3번 속는 건 바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내수 회복에 절박함이 반영된 얘기고 그만큼 오히려 근데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회복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약간 뭔지 아시죠?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게 확인되면 그 심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 그렇죠. 더 어려워. 이제 한국이 외부 변수건 뭐건 상관없이 급한 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어쩌면 심리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이 맛을 씁쓸하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여러분 지금 경제가 폭망 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무슨 뜻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전망치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이걸 또 넘어간단 말이지. 결국 위기가 닥쳐야. 그렇습니다. 눈앞에 파도가 몰려와야 그제서야 위기를 이제 직감하게 되는 사람들. 바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송 들으시고 지금 금리 인하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좀 분명히 각성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환율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치까지? 왜냐하면 이제 한쪽은 환율과 물가와 뭐 경기와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금리 인하하고 환율은 모르겠다. 1,400 언저리에서 당분간 간다.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 정도로 높다라는 거는 자금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요. 이제 여러 파고가 오고 또 수입 관련한 물가, 원자재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비싼 값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높아지니까요. 그러면서 관련한 내수 물가도 조금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사실 처참한 수준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내년에는 무조건 우리가 더 가난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난해. 그러니까 지금 뭐 주말마다 이제 나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정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는 굶어 죽겠어요. 못 살겠으니까 이 정권 끝장내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큰일 났다라는 진짜 위기 굶어 죽겠다 이러다 한국호가 우리끼리는 그래도 치고받고 싸워도 정치적으로는 싸워도 우리 한국호라는 배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배가 진짜 가라앉는다라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속보가 오늘 좀 직전에 떴길래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IMF한테 구제 금융을 받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났을 때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통탄해합니다. 그동안 왜 그걸 다 숨겼다가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매체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떠들어댔었고 그해 8월까지 그때 빚내신 분들, 해외로 유학 가신 분들, 해외 투자하신 분들, 영끌해서 뭐 하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큰 파고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이유만으로 조선일보는 패가 날 충분한 이유가 됐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람을 알려주지 않은 그 위정자들, 그 당 지금 그 당이 저 당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이지. 아니 그래서 지금 또 징후가 그 트럼프 관세 폭탄,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까지 바로 붙어 있는 나라한테도 또 FTA까지 그 맺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 폭탄을 날렸는데 한국 머니머신 한국, 호구로 보는 한국은 또 어떠할지 바로 그겁니다. 너무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트럼프 선거 때 트럼프가 보편 과세가 미국 현재 3%인데 10을 올리겠다, 20을 올리겠다, 뭐 중국은 60까지 올리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는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으로부터 가고 있는
뭐 우리가 벌어들이는 무역이 이게 약 5분의 1에서 5분의 3 정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아예 설마 트럼프가 뭐 아무리 무대뽀라고 그래도 FTA 협정도 맺어져 있고 그치. 우리 같은 나라는 대중국 봉쇄를 하기로 만약에 마음 먹었다면 우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는 이런 위치가 있는데 네. 설마 그렇게 무대뽀로 하겠어라고 약간 그런 정치적인 어떤 디펜스한 지렛대를 가지고 좀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 말이 말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폭탄이 떨어진 게 뭐냐 트럼프가 직접 올렸어요. 인터넷에 뭐라고 올렸냐 임기 첫날 시작하는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올리겠다. 25%? 첫날. 근데 그 두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는 나라고 그 협정은 본인 대통령 때 맺은 거예요. 그래요? 예, 자기가 맺은 거예요. 전에 본인 재임 때 맺은 협정이 아니라 잘 아는 내용인데 네. 그런 협정이 맺어져 있는 나라라는 걸 자기가 제일 잘 알면서 임기 첫날 내가 거기다가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한 거고 FTA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예. 관세 없이 그렇습니다. 교역하는 뭐 네네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네. 경제적인 어떤 국가 통합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네.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관세를 그 25%씩이나 물린다는 건 FTA를 무력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은 이제 FTA라고 안 하고 USMCA라고 하는 협정인데 네. 본인이 맺은 건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무력화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멕시코는 조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멕시코 너 내가 중국 애들을 봉쇄하니까 중국이 멕시코에다 공장 많이 줬더라. 너를 통해서 중국이 들어오는 것 같아. 너 그동안 짭짤했지? 내가 어쩔 수 없다. 너를 쳐야 중국을 친다. 100번 양보해도 그런 마음이라고 쳐볼게요. 네. 캐나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캐나다는 거의 제1호방이에요, 미국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우방에 대해서도 무슨 상관이야? 이런 정도의 멘트를 지금 보여줬다라는 거는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놀라고 있고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절체절명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즉각 반응을 냈습니다. 그거 안 된다. 관세는 또 다른 관세를 부른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렇게 진짜 현실화한다면 우리도 보복 관세 때린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뭐랄까요 대응전에 나설 정도로 이제 얘기가 좀 삼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현실이 우리에게 이제 비춰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FTA라고 안심했고 대중국 봉쇄에 우리가 창이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안심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올시다. 우방이고 뭐고 없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제 정말 높아지지 않는가. 만약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 보복 관세 때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다못해 멕시코는 대통령이 그런 힌트라도 첫날부터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뒤로 협상을 하겠죠. 그런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능력과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 윤석열 체제에서는 그렇고 아니 지들이 미국한테 도청을 당해도 우방이 하는 도청은 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말도 안 거죠. 도청 털리고 나도 아무 소리 못하는 정부가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게 골프채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연습하기 그렇죠. 위해서. 트럼프 만났을 때 근데 트럼프가 지금 남한을 만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김정은하고 만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김정은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혼자 골프 연습하고 있어요.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인 게 뭐냐면 일단 이 조치가 일단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멕시코와 미국이 아까 얘기한 그 자유협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에다 공장 세우면 미국의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멕시코에다 세우면 미국에 진출하는 게 내내 똑같거든요. 프리패스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싸잖아요. 멕시코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니까 우리가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또 많아요. 한 2,000개 이상 기업이 되고 올해만 해도 거의 뭐 조 단위로 우리가 투자되고 있고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공장이 더 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현실화되면 당장에 우리한테 직접 피해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파고가 예상되니까 더 어려운데 뭐냐면 이제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들,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국들을 먼저 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8위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바이든이었으면 한국으로부터 지금 방위비 10배 받아냈을 거야. 한국은 머니머신이야. 이런 걸 트럼프 머릿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통 파고가 아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뭐 하는 거냐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금리 저지경이죠. 환율 저지경이죠. 대기업들 다 휘청거리죠. 돈 버는데 아무도 없죠.
내수 박살났죠.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저런 식으로 우리의 경제에 호구로 알고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지금 직전인데 모든 경제적인 내용이 현재 지금 절체절명 위기 상황인데 정신 나간 정부가 지금 있어가지고 좀 너무 걱정입니다.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여튼 무조건 덮어놓고 윤석열 타도가 우리의 살길임을 상황이 너무 단순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 생각 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부담을 완전히 지워주는 윤석열입니다. 네. 오늘 사실 가상자산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못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그 코인을 과세하느냐 마느냐는 금투세처럼 한동훈이가 계속 또 얘기하는 걸로 봐서 여론이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그러면 그 얘기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신홍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